을 위해 먹었다고 전해지는 귀한 전복을 키운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네요. 시부모님이 하시던 전복 양식장을 물려받아서 남편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남편과 아들 둘 낳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도 이런저런 일 겪다 보니까 이렇게 귀농까지 했네요. 제 인생인데도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인가 봅니다. 지금이야 전복 키우랴, 아들 둘 뒤치다꺼리 하랴, 시골 아줌마 다 됐지만 저도 그래도 아가씨 때는 꽃처럼 하늘하늘 했어요. 이렇게 사연을 쓰다 보니까 저한테도 처녀 시절이 있었구나 하면서 옛날 생각이 떠오르네요. 서울에서는 카드회사 재직하면서 고객 상담원으로 일했는데 나름 적성에 맞고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가끔 진상 고객이 있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적당히 풀면서 넘겨버렸어요. 그러다가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랑 퇴근 후 취미로 할 수 있는 카페 모임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사람 일 모른다더니 사람 인연도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쩌다 등록한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거든요. 인상도 좋고 성격도 넉살 좋은 사람이라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남녀 사이 가깝게 지내다 보니 정도 생기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건 38선 넘는 것보다 쉽더라고요. 퇴근하고 자주 보던 남편과 연인으로 지내다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시는데 남편을 보자마자 멀끔하게 인상 좋다면서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워낙 넉살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친정 식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저한테도 너무 잘해주고 세상에 이만한 남자가 또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 아들 낳고 지금껏 이렇게 살게 됐네요. 처음 결혼 생활은 두 아들과 서울에서 네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 생활이 어디 만만한 일이던가요? 서울에서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것처럼 돈이 정말 부족했어요.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네 식구가 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대로 안 되겠다면서 제게 진지한 목소리로 제안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 애들 학교라도 들어가면 돈 더 많이 들 텐데 지금 벌이로는 역부족일 것 같아. 연봉이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팀 과장이 퇴사한다고 치킨집을 차렸더니 월급보다 더 많이 벌린다던데 우리도 한번 시작해 볼까? 그래도 월급이 안정적이잖아.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해?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는 잘 안 망한대. 걱정 마. 나만 믿어봐. 나 진짜 열심히 해볼게. 우리 아들들 먹여 살리려면 내가 발에 땀나게 뛰어야지. 평생 회사만 다녔던 사람이 잘할까 걱정이었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사에서 레시피도 알려주고 일도 알려준다길래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퇴사 후 치킨집을 차렸고 저는 계속 카드 회사에서 상담원으로 일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편 가게는 문 열고 두세 달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그 후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치킨집 근처에 경쟁업체가 생긴 겁니다. 같은 프랜차이즈 가게끼리 경쟁하니까 매출이 늘 불안정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가게에만 매달려도 손에 쥐는 돈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치킨 가게를 폐업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폐업한 이후부터였어요. 남편이 재취업을 하려 했지만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해서 회사에 재취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제 월급이 큰 것도 아니고 고민이 참 많았죠. 그러다 남편이 제게 귀농을 하자며 제안을 했어요. 갑작스런 귀농 제안에 제가 걱정하자 남편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일도 오래 계속하기 힘든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귀농해서 빨리 자리 잡아 놓자. 그래, 그러자. 서울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내 배만 굽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 지방에서 전복 양식 오래 하셨으니까 그 근처 과수원에서 시작해.
아예 아무도 없는 시골 가는 것보단 나을 거야. 저는 남편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시작하는 맨 땅의 헤딩 같은 귀농보다 시댁 근처에서 하면 뒤통수 맞을 일은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미 서울 생활에 지쳐 있었던 때라서 남편의 의견에 찬성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공기 좋은 곳에서 자연을 직접 느끼면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귀농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은 혜택도 많고 쉬웠어요. 몰랐는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귀농하는 사람한테 지원금을 주고 있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그런 혜택들로 지원금도 많이 받고 안정적으로 귀농할 수 있었습니다. 집은 시댁과 차로 30분 거리에 얻었어요. 조금 낡은 주택이긴 했지만 그래도 좁았던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죠. 서울에서 아파트 살 때는 층간소음 때문에 애들이 조금만 뛰어도 신경 쓰여서 매번 뛰지 마라, 조용해라 이런 말을 달고 살았는데 귀농하니까 애들이 정말 마음껏 뛰놀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저랑 남편보다도 두 아들이 더 좋아했다니까요. 이래저래 귀농은 첫 시작은 만족스러웠어요. 서툴렀지만 남편과 하나씩 배워가면서 과수원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서울 생활보다는 빠듯하지 않고 여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골 생활이 여유롭긴 해도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마트 한번 가려면 차 끌고 15분은 나가야 했고 저녁 6시, 7시만 되면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시골 생활이 처음이었던 저는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나이 어린 애들이야 어디 내놔도 산다지만 나이 들어서 새로 적응하는 일이 쉽던가요? 세상에 버스도 몇 대 없었고 그마저도 1시간에 한 대 다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운전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장롱 면허였던 저는 시골에 오자마자 운전 연수도 받았어요. 그래도 운전을 시작하니까 훨씬 살만해지더군요. 과수원 일하려고 샀던 1톤 트럭도 척척 몰고 다녔어요. 원래도 가지고 있던 면허가 일종 면허라서 운전 연수받고 배우니까 금세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사람이 환경 따라 변한다고 귀농하니까 먹고 살려고 트럭에 경운기까지 몰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살 것 같다. 이젠 경운기도 몰고 대단해. 남자로 태어났으면 탱크 몰고 다녔겠어. 경운기가 대수야? 이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생존 본능 같은 거야. 에휴, 내가 괜히 귀농하자고 해서 힘들게만 하는 것 같다. 그래도 서울에서는 비싸서 못 먹는 전복을 여기서 많이 먹잖아. 이제 운전해서 시내도 나가고 마트도 다니니까 훨씬 살만해. 남편과 저는 서툰 귀농 생활을 서로 의지하면서 나름대로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시댁이 근처에 있으니까 참 든든했어요. 제 시댁은 식구가 많은 편이랍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금술 좋으셨는지 남편이 둘째였고 위로는 형 하나, 아래로는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사남매를 키워내셨죠. 그런데 귀농하고 가끔 어머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숨을 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는 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전복 키우는 게 제일 힘들 줄 알았는데 자식 키우는 게 제일 힘들어. 그래도 번듯하게 키워내셨잖아요. 다들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면 그게 복이래요. 차라리 아파서 들어 누워 있어야 사고나 안 치지. 내가 속이 답답해서 4명에 못 살 것 같다. 어머님은 자식들 다 소용없다고 한탄을 자주 하셨어요. 이런 말을 다 이해할 만큼 시숙이나 시동생, 시누이들이 하나같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니까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면 어머님이 며느리 붙들고 자식 한탄을 하시겠나 싶었습니다. 어쩜 사남매가 이렇게 다 다르게 사는지 제 남편은 같은 핏줄이 맞나 싶게 사람이 착하고 성실한 거였어요. 저는 가끔 남편이 속없이 착한 모습에 화가 날 때도 있었는데 차라리 속없이 답답한 사람 데리고 사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것 같아요. 오죽하면 어머님 명절에 고향까지 내려온 자식들 보고 나가라면서 호통을 치셨겠어요? 어지간하면 부모님들 아무리 화나도 명절에 자식 내쫓는 일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 그날 빗자루까지 휘두르면서 내쫓아 버렸어요. 너무 놀라긴 했지만 어머님을 아주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옆에서 보는 제 눈에도 손에 칼만 안 들었지 하나같이 다들 도둑놈들이 따로 없었거든요. 제일 문제가 큰 시숙이었어요. 제 시댁은 전복 양식업을 하면서 모아둔 자산이 꽤 많으셨어요. 사람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하더니 하나 있는 장남이 호시탐탐 부모 자산만 바라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죠. 경기도에서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번 다른 사업 더 하겠다면서 시부모님만 보면 돈 타령이었어요. 고향 내려와서 돈 얘기하면 차라리 양반이게요. 매번 전화로 돈 좀 달라고 우는 소리를 해댔어요. 세상에 가정도 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아직도 부모님만 보면 돈을 달라고 하니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번에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소고기 사서 들고 내려왔나 했는데 안 봐도 뻔하더군요. 또 어디서 사업바람이 잔뜩 불어서 내려왔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남편 옷 사면서 아버님 옷을 좀 샀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시댁에 들렸던 건데 그때 시숙을 딱 마주친 거예요. 사업바람 잔뜩 들어간 시숙이 어머님 아버님 모셔놓고 허풍을 떨면서 말하더군요. 요즘 볼링장 하나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볼링장 하나로 어떻게 처자식들 다 먹여 살려요? 너 이런 식으로 사업하겠다고 돈 받아간 게 몇 번째인 줄이나 알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번엔 진짜 확실해요. 제가 오죽하면 이 시골 구석까지 내려와서 이런 말 하겠어요. 그냥 하고 있는 볼링장이나 잘해 먹지 뭐하러 또 일을 벌려. 어머님은 그동안 시숙이 받아간 돈도 많고 망했던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그만 좀 하라면서 말렸어요. 제가 들었던 사업만 해도 한 5개도 넘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내려와서 돈 달라고 손 벌리니까 어머님도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반대하셨던 겁니다. 예전에는 어머님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로 돈 타령하는 시숙 때문에 그날 밥 먹던 것도 체하셔서 병원도 다녀오셨어요. 이러니까 어머님이 제 명에 못 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번에는 전화로 3천만 딱 해달래던 시숙은 소고기 들고 와서 고향까지 내려오더니 그새 금액도 커졌더군요. 참 자식 중에 시댁에서 돈 제일 많이 가져간 사람 꼽으라고 하면 고민도 없이 시숙일 거예요. 어머님도 그래서 이번에는 끝까지 안 해주려고 했는데 이번엔 아예 작정을 하고 내려왔더군요. 시숙이 어머님을 보면서 목에 힘을 주고 말했어요. 이번에 5천만 원만 해주면 다시는 손 안 벌릴게요. 너무도 당당히 5천만 원 해달라는 시숙을 보니까 참 한심했어요. 아버님은 기가 차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가져간 돈이 얼만데 또 돈을 해달래? 넌 장사머리가 없는 거냐? 아니면 셈을 못하는 거냐? 돈 냄새 잘 맞는 거죠. 그래도 빚은 없는데 정말 이번에 딱 한 번만요. 이번에 도와주시면 제가 진짜 장남으로서 제대로 효도할게요. 빌려간 돈이나 갚고 말해.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이미 다 하기로 도장까지 찍어서 돈 필요하다고요. 저 돈 빌려주실 때까지 한 발짝도 안 나갈 거예요. 시숙은 아버님이 돈 안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거실에 들어누웠어요. 그리고는 옷가방을 보여주면서 돈 줄 때까지 안 나간다고 떼를 쓰는 겁니다. 딱 유치원 아들놈이 간식 달라고 떼쓰는 꼴 같더군요. 저걸 보니 정말 강도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동안 시숙이 빌려간 돈 다 모아서 저금만 잘해뒀어도 시부모님 은행에서 이자라도 받으실 텐데 매번 이렇게 돈 빌려주고 스트레스만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집안 장남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귀가 아프도록 악을 쓰면서 시부모님 뒤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돈 타령을 해대는 겁니다. 아버님은 시숙 돈 타령 진절머리가 난다면서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앞으로는 절대 안 해준다면서 호통을 치면서 돈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질리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얼마나 질리실까요? 지켜보는 저도 다 속상했네요.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더니 돈 받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집에 간다면서 나가더군요. 시숙이 가져왔던 소고기도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제일 저급 상품이었습니다. 참 자식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시숙 나갈 때 챙겨왔던 소고기 들고 따라가서 시숙한테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쓰레기 챙겨가세요. 뭐요? 쓰레기라뇨? 그거 제 돈 주고 산 소고기예요. 돈을 5천만 원이나 빌려가실 거면 한우라도 사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집에 선물로 들고 갈 때도 수입 소고기는 안 들고 가니만 못하는 거예요. 몰랐는데 재수 씨가 돈 귀한 줄 모르고 음식 귀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네요. 샘 느리고 돈 귀한 줄 모르는 건 아주버님이시죠? 오늘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외식할 거니까 이건 들고 올라가셔서 처자식이랑 같이 구워 드시던죠. 먹여 살려 한다면서요. 저는 시숙이 챙겨온 소고기를 시숙한테 던지듯이 내던지고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친정에 자주 가지 못해도 가끔 갈 때는 항상 챙겨가는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던데 자식으로서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시숙이랑 한바탕 하고 시댁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님은 집 마당에서 담배를 태우고 계셨어요. 참 그 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며느리인 제가 봐도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사남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저도 아들들 둘이나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같은 부모 입장으로 생각하게 됐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이번에는 마지막이라면서 받아간 사업 제대로 굴러가지도 못했어요. 또 얼마 못 가서 어찌나 죽는 소리를 하던지 어머님 아버님이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그리 당당한지 술 잔뜩 마시고 어머니께 전화해서 이런 소리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시골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수도권으로 나와서 번듯하게 사업했으면 좀 좋아. 내가 인맥도 없고 뒷배경도 없으니까 다 나만 무시하잖아. 오죽하면 동생 와이프도 날 무시하겠어? 네가 제대로 집안 장남 노릇했어 봐라. 하는 일은 맨날 일 벌려놓고 망해서 수습하기만 바쁜데 누가 널 사람으로 봐. 나도 너 이젠 포기야. 너 마음대로 살아.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저도 정말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 뭐가. 억울한 걸로 치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야. 그 실없는 헛소리 할 거면 끊어. 참 해준 게 없다니. 그동안 시댁에서 돈 빌려간 거 시숙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도 해준 게 없다니 말이 됩니까? 제가 언뜻 들어도 속이 터지고 답답한데 어머님은 제게 이러다가 화병 나겠다면서 한탄하셨어요. 그래도 시댁의 아들 셋 중에는 장남만 가장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장남만 개념 없이 살면 다행일 텐데 하필이면 하나 있던 셋째 시숙도 참 속없이 착한 사람이었던 게 문제였네요. 착한 사람이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치기 딱 좋더군요. 결혼한다고 데려왔던 동서 처음에 봤을 때 연예인처럼 예쁜 여자였습니다. 길 걷다 마주치면 한 번쯤 뒤돌아보게 될 만큼 예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묘하게 표독스러워 보이는데 장난 아니겠다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부모님들도 인상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하실 정도였는데 셋째 시숙이 아주 좋아 죽겠다는 얼굴이었죠. 동서랑 결혼 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시부모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니까 앞뒤 없이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셋째 시숙은 결혼식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중견기업에 다니던 셋째 시숙은 돈으로 시부모님 속을 썩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알아서 잘하고 취업도 걱정 없이 잘 해낸 자식이라고 어머님이 칭찬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동서가 명품이나 사치품을 엄청나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걸 셋째 시숙이 말리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이 없어서 시댁을 찾아와서 돈 타령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결혼하고 오랜만에 찾아온 셋째 시숙이 돈 달라는 말을 듣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형도 모자라서 너까지 돈 타령이야? 어째 내 자식들은 하나같이 부모를 은행으로 아는 놈들 뿐일까? 아휴, 내 팔자야. 죄송해요. 이번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애도 없는데 카드값이 뭐가 얼마나 나왔길래 그래? 원래는 안 그러는데 이번에 좀 돈 쓸 일이 많아서 500 정도 나왔어요. 뭐? 500? 너 정신 나갔어? 아무리 쓸 일이 있어도 그렇지. 들어올 돈을 계산하고 써야지. 가만, 너 그거 다 네가 쓴 돈 아니지? 또 네 마누라가 다 쓴 거지. 아유, 자식놈도 모자라서 이제 며느리까지 내 등 쳐먹으려고 하네. 죄송해요, 엄마. 정말 면목이 없어요. 셋째 시숙은 하염없이 어머니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조아렸어요. 맡겨놓은 돈 찾듯이 돈 얘기 안 한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도 그렇지 동서가 명품 가방에 구두까지 마구잡이로 사는데도 말리지도 않았어요. 뻔히 남편 돈벌이 알면서 일도 안 하면서 집에서 명품만 사서 쓰는 사람이 제정신인가요? 게다가 동서는 시댁에도 잘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제게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복이 없으니까 며느리 복도 없지. 아휴, 이제 며느리까지 내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네. 내가 너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 그때 한창 어머님 아버님께서 큰 시숙에 작은 시숙까지 속 시끄럽게 한다고 얼굴이 까칠해지셨길래 저랑 남편이 애들 데리고 가서 자주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래도 집안에 애들이 있으면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나마 애들 재롱 보면서 시부모님도 잠시 웃으시니까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시부모님 옆에서 챙겨드려도 한순간뿐이었어요. 카드값이 급하다길래 멀쩡한 셋째 아들 신용불량자 될까봐 어머님이 급한 불 끄라면서 셋째 시숙 돈 빌려준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새를 못 참고 또 시댁에 와서는 난감한 목소리로 또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딱 7천만 원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돈 벌어보겠다고 사업한다는데 제가 당장 사업 자금이 없어서요. 놀고 먹기만 하는 애가 무슨 사업이야? 그리고 사업은 내 돈으로 시작해야지. 돈도 없는데 사업하겠다는 게 무슨 심보야? 이젠 부모 돈이 네 돈 같고 그런 거냐? 너도 네 형 닮아가는 게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회사 다녀보니까 월급으로는 돈 못 벌어요. 아버지 며느리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주면 정말 잘할 사람이라니까요. 똑똑한 사람이 사치만 하고 살아. 며느리가 아니라 강도야, 강도. 며느리도 가족이잖아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에 도와주시면 앞으로 시댁에 정말 잘한다고 했어요. 셋째 시숙하는 말을 듣고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시댁에 잘하겠다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나요? 그러면서 가족이라뇨. 이런 게 가족이면 없는 게 낫겠다 싶었네요. 아무리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지만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며느리도 가족이라는 셋째 시숙 말에 호통을 치면서 말하셨어요. 차라리 날 죽여라. 너무들 한다 정말. 다른 자식들은 부모 용돈 챙겨준다는데 난 용돈은 고사하고 너네들 맨날 입만 열면 돈 타령에 대서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며느리 사업자금까지 내가 해줘야 되는 거니? 시댁의 얼굴도 제대로 안 비추는 며느리가 가족이야? 막말로
걔가 시집 와서 한 게 뭐가 있어? 죄송해요, 엄마. 그런데 딱 한 번만 부탁할게요. 처음으로 일하겠다고 나서는데 이렇게라도 일하게 만들고 싶어요. 셋째 시숙이 서울에 신혼집이 있었는데 시댁까지 차로 오는 데만 6시간이 걸려서 먼 거리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겨우 한 번 오면 시댁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꼭 관광지 관광 온 사람처럼 놀기만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도배하고 내려와서 집안에 붙어있는 꼴을 못 봤어요. 온 마을을 헤집고 다니면서 사진만 찍고 다니는 거예요. 어머님 그때 동네 창피하다고 동서 잡으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겨우 잡아서 시댁에 데려다 앉혀놓으면 뭐 했는 줄 아세요? 꼭 친정에라도 온 사람처럼 이리 눕고 저리 누워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해서 뭐 하나 들여다보면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었고요. 그리고는 식구들 저녁 다 먹고 잘 준비할 때쯤 나와서 혼자 주방에서 술까지 마셨습니다. 시누이도 시댁에서 안 할 짓을 동서가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꼭 치우는 건 셋째 시숙이 가족들 눈치 보면서 뒷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착하다고 해야 되나요? 바보 천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모습만 보던 시부모님들이 동서 사업한다고 돈 빌려달라는 말에 기분이 좋으실까요? 그것도 동서도 없이 셋째 시숙 혼자서 시댁 와서 돈 얘기를 하니까 시부모님도 기가 막히실 만도 하죠. 셋째 시숙이 눈물을 흘리며 하도 사정사정 하는 통에 시부모님이 결국 백기 들고 돈을 해주셨어요. 옆에서 보는 제가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셋째 시숙은 꼭 갖겠다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자식이니까 아예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매번 찾아와서 저렇게 죽는 소리만 하는데 부모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 그날 저녁 또 술 한잔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남의 집 자식이면 뭐 저런 나일강도 같은 놈들이 다 있냐고 욕이라도 할 텐데 이놈 자식들 욕하자니 내 얼굴에 침 뱉기 같고 망하라고 신경 끄고 싶어도 저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돈이나 해주고 앉아있으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고 사나 싶다. 남편은 그날 저녁 아버님을 위로해드리며 술을 한 잔씩 했어요. 저도 참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참 좋은 분들이세요. 전복 양식을 한자리에서 오래 하셨는데 동네 평판도 좋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모아서 칭찬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딱 자식복만 없다면서 안타까워하세요. 오랜 지인들도 저희 시부모님 보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봐도 같은 심정이고요. 그런데 시댁에는 아들만 사고치는 게 아니라면 믿어지십니까? 하필이면 시누이도 이혼당하고 재산 전부 잃고 틈만 나면 돈 타령하는 사람이었죠. 복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어요. 그놈의 자식이 뭐라고 참 속상하네요. 시누이는 원래 착하고 똑똑한 딸이었대요. 딱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착하고 멀쩡했는데 일찍 결혼하고 나서부터 사람이 변했어요. 시누이가 일찍 첫 번째 결혼했을 때 상처가 많았습니다. 시누이가 좋은 남자라면서 집안 반대 다 무릅쓰고 결혼했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됐던 거였죠. 그때는 시누이 잘못은 없었어요. 처음 입사했던 회사에서 만난 남자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시누이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전 남편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당하게 상간녀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결혼 당시 남편의 외도 증거 다 잡아서 힘들게 이혼했던 사람이 두 번째 결혼에서는 본인이 바람 피다가 이혼당했다면 믿어지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안 믿겼어요. 시누이가 두 번째 결혼할 때 만났던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릴 때 결혼해서 남편 바람나서 이혼하고 나니까 시누이가 방황을 많이 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시누이 걱정으로 병이 날 뻔했다고 하시더군요. 20대 초반의 첫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졌는데 첫사랑이 바람나서 이혼하게 될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듣기만 해도 심적으로 충격이 컸겠구나 싶었는데
그때 신우이가 방황할 때 옆에서 잡아준 사람이 두 번째 남편이었죠.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니까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신우이는 어머니께 결혼한다고 8천만 원이나 달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신우이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진짜 착한 사람이야. 나 평생 혼자 썩어 죽기 싫어. 이혼하고 몇 년이나 지났다고. 좀 더 천천히 생각해봐. 너 아직 28살이잖아. 그래봐야 이혼녀 딱지 붙었는데 나이가 뭐 대수야? 나 좋다는 사람 있을 때 가야지. 나 8천만 원만. 결혼 자금이 없잖아. 나 이번엔 정말 잘 살게. 제발요. 그렇게 신우이는 시댁에서 돈 받아서 잘 살겠다면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도 착한 남편 만나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때 신우이 전 남편이 시댁에 찾아와서 이 집 딸 바람났다면서 그동안 모았던 증거를 시댁까지 찾아와서 던져버렸대요. 그때 신우이 전 남편이 사고로 다리가 조금 불편했는데 그 몸으로 시댁 와서 사진을 던지더군요. 사람이 악이 가득 찼다는 게 다 저런 모습이구나 했어요. 아버님은 못난 딸이라면서 대신 사과를 하고 돌려보내더군요. 어머님은 신우이가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등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신우이는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 부부로 사는 동안 사고로 장애가 생기니까 그거 싫다고 바람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신우이 등을 내리치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못 살아. 넌 네가 당해놓고 바람이 피고 싶어? 아픈 사람한테 왜 그래 도대체? 엄마야말로 왜 그래? 엄만 내가 평생 병수발이나 들면 좋겠어? 네가 그럴 때 힘이 돼주면 힘이 나서 살 거 아니야. 너 힘들 때 너 잡아준 사람한테 네가 사람이면 사람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차라리 잘 됐어. 나 저런 사람 옆에서 오래 못 살았을 거야. 그냥 위자료 주고 이혼할 거야. 이 정신 나간 거사. 결혼 2번에 이혼 2번이 말이나 되는 거야? 결혼이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너 어떻게 살려고 이래? 결국 신우이는 두 번째 결혼해서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유책 배우자라 위자료로 가진 돈 전부 다 뜯긴 거예요. 그러고도 뻔뻔하게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신우이는 두 번째 이혼을 했고 그 후 계속해서 시댁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결혼한다고 8천만 원 가져가 놓고 이혼당하고 또 돈 없다고 시댁에 돈 달라니까 어머님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같이 술 마시자는 말에 달려가 보니까 오늘 신우이랑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제게 낮에 있던 일을 말해 주셨어요. 갑자기 신우이가 찾아와서 점심을 사주더니 어머님께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엄마, 나 전세자금 좀 빌려줘. 아무래도 지방엔 회사가 없어서 서울에서 회사 좀 알아보려고. 너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니? 취직이 된 것도 아니고 올라가서 일을 구하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일단 내가 서울에 있어야 면접을 보러 다니지. 너 서울로 가면 어느 회사에서 여기 와서 일하십시오 한다디? 그거 모를 일이지. 너 솔직히 지금 쓰는 카드값도 낼 돈 없잖아. 이 밥도 이거 카드 긁는 것만 네가 긁지. 나중에 또 돈 없다고 달라 할 거 아니야. 내가 네 속을 몰라? 그러니까 서울 가서 돈 번다니까. 어머님은 끝까지 전세자금 빌려달라면서 돈 타령하는 시누이를 쫓아버렸대요. 그런 일 겪고 심란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껏 들은 것만으로도 넌덜머리가 나네요. 그런데 어머님 속은 오죽하실까요?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한참을 한탄하셨죠. 그날 어머님과 전에 막걸리 마시면서 한참을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참 별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제게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면서 말하실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큰 결심을 하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약속한 날짜에 안 오면 국물도 없다는 소리에 사남매가 전부 모였더군요. 아버님도 중대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불호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시댁으로 남편과 가봤죠. 어머님, 아버님은 자식들을 다 앉혀놓고 힘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돈을 뜯어갔는 줄 알기나 하냐? 우리 이제 더 주고 싶어도 줄 돈도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공평하게 너희들한테 5천만 원씩 나눠줄 테니까 앞으로는 돈 달라 소리 좀 그만해. 한 번만 더 돈 타령하면 부모 자식 이혼 끊는 줄 알아. 나도 이제 먹고 죽을 애도 없으니까 이 돈 받아서 너희들 알아서 잘 해먹고 살아. 아버님이 각각 5천만 원씩 나눠준다는 말에 큰 시숙, 셋째 시숙, 시누이가 환호성을 불렀어요. 제 남편만 그 자리에서 난감한 얼굴로 있더군요. 그때 큰 시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아무리 유산이라도 살아계실 때 주셔야 효도도 받고 하시는 거죠. 죽어서 물려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튼 잘 쓸게요. 집안 장남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 기가 차네요. 시누이도 가관이었어요. 전세자금 타령하다가 5천만 원이 생기니까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결국 이렇게 줄 거면서 왜 그렇게 안 준다고 했어. 나는 세상에 우리 부모님이 최고라니까.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동서도 한술 더 뜨면서 말하더군요. 제가 역시 시집은 잘 온 것 같아요. 이렇게 개념 있는 시댁 얻은 사람은 친구들 중에 저뿐이에요. 감사드려요, 아버님, 어머님. 집안 며느리가 시댁 개념이 있다는 말이 앞뒤가 맞나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 불러서 그 돈 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돈 5천 생긴다고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만 불러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죠. 당신 그 돈 받지 마.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 갈 일만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현금 쥐고 계셔야지. 사남매 5천씩 나눠주시고 아무것도 안 남으면 무슨 재미로 사셔. 나도 그게 마음에 걸렸어.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워. 저는 남편과 그 5천만 원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괜히 마음 불편한 돈 받느니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식구들 다 가고 나서 남편과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그래도 받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나중에 외식이나 하자면서 돌려드렸어요.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쯤 저는 어머님 생신이라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돈 5천씩 받아가더니 연락 한 통이 없어. 이제는 돈 없는 부모다 이거야. 다들 바빠서 그럴 거예요. 바빠도 전화 한 통 할 틈이 없겠어? 에휴, 내가 자식 농사 한참 잘못 지었어. 전복만 키울 줄 알았지. 내 자식들이 이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요즘 네 시애비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핀다. 속이 얼마나 썩어가겠니?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주면 아무도 안 올 거야. 아닐 거예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 친구 말처럼 나도 테스트를 해봐야겠어. 테스트요? 아니다. 넌 모른 척 하고 있어. 어머님은 무슨 말을 하시려다 마시더니 밥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유산 다 주고 나니 발길 뚝 끊고 연락도 안 오니까 서운할 만도 하시죠.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드리려고 해도 며느리랑 자식과 같겠나요? 숟가락을 들고 계신 손을 보니까 손등이 까맣게 탄 걸 보니 어머님도 많이 나이가 드신 티가 났어요. 얼굴도 땡볕에서 검게 그을리셨고 거친 피부가 원래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셨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자식들은 왜 이런 어머님의 약한 모습을 못 보는 걸까요? 그렇게 며칠 뒤 갑자기 시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 놀라서 저는 전화 주신 분께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뇨? 어디 병원인데요? 사거리에 있는 병원이요. 지금 어머님 혼수 상태예요. 급하게 전화를 받아보니 어머님이 오래 알고 계시던 동생분이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을 떨면서 남편과 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찌나 심장이 떨리던지 손이 다 벌벌 떨렸어요. 그렇게 병실 앞에 도착했는데 저와 남편뿐이었어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과 어머님 지인인 여동생만 병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면서 재차 물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랐습니다. 그래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혼수 상태라면서요. 괜찮으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쓰러진 거 아니야. 자식 놈들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이런 거야. 아이, 왜 이런 일을 벌이세요? 놀랐잖아요. 내가 유산 미리 나눠줬다 해도 자식 놈들 나 아프다고 하면 다 올 줄 알았어. 근데 어쩜 전화했는데도 문자로 바쁘다는 말만 할 수 있니? 이놈의 자식들 다 나 숨 넘어가길 바라고 있었을 게야. 어휴, 내 팔자야. 어머님은 가슴을 치며 말씀하셨고 옆에 있던 어머님 지인은 맞장구를 치며 말했어요. 내가 병원에서 오래 일했잖아. 언니처럼 재산 다 미리 떼어주고 죽을 땐 나 몰라 하는 자식이 한둘인 줄 알아? 돈이 있을 때만 부모 대접 받는 게 요즘 세상이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돈 쥐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자식이라고 다 돕지 마. 어머님은 지인의 말에 괜히 도와줬다고 후회스럽다고 우는 소리를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다들 바빠서 저녁에 올 수도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루 종일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어쩜 자식이 이럴 수 있을까요? 저랑 남편은 어머님이 괜히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구나. 오죽하면 이러셨을까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이것들 한 놈도 쓸 놈이 없다고 소리치셨어요. 어머님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우셨고요. 그리고는 땅을 치면서 말했어요. 이 나쁜 놈들, 벼락 맞아 죽을 놈들. 내가 돈 없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네. 다 천벌받을 놈들이야. 당신도 그만해. 처음부터 자식이라고 무조건 돕고 산 게 문제였어.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게 뭐야? 자식 보고 살면 안 된다더니 기어코 이렇게 부모 속을 뒤집네. 그날 하루 종일 두 분은 한탄을 그치지 않으셨어요. 결국 저는 시댁에서 애들 데리고 자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됐는데 셋째 시숙이 혼자 왔더군요. 동서는 아예 오지도 않았고요. 셋째 시숙이 혼자 들어오는 걸 보자 어머님은 기가 차서 말했습니다. 너는 나 숨 넘어가면 무덤 앞에서 울지 내려오긴 왜 왔어? 그것도 아주 혼자서 왔네. 누가 보면 장가도 못 간 놈인 줄 알겠다. 진정하세요. 어제 너무 바빴어요. 죄송해요. 회사랑 애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바빠? 그놈의 회사는 너 없으면 안 굴러가? 친부모가 아프다는데도 너 가지 말라고 회사에 묶어둔 것도 아닌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애들은 왜 너 혼자서만 봐? 너는 언제까지 네 와이프한테 끌려다닐 건데? 나가. 그냥 가버려. 어머님은 옆에 있던 주전자를 던지면서 셋째 시숙을 쫓아버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님을 부축해드렸습니다. 어머님을 거실 소파에 앉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시애비랑 22살에 결혼해서 바닷가에서 40년 넘게 살았어. 사남매 키운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현실이 이렇구나. 이제 나는 둘째랑 너만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 거야. 요즘 가수원 어렵다면서 그거 정리하고 우리 같이 전복 양식하자. 내가 이 양식장 너희 물려주마. 어머님, 저흰 괜찮아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저 힘으로 어떻게 해볼게요. 아니야. 내가 정말 해주고 싶어서 그래. 너는 항상 내 도움 거절하기만 바쁘더라. 그냥 이럴 때 내 어머님하고 와서 일 열심히 배워. 양식 잘 배워서 너도 네 아들 잘 키워봐라. 이번엔 신축 아파트도 하나 해주마. 이사해서 애들 잘 키워. 어머님, 이제 돈도 없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일은 천천히 제가 배울게요. 내가 40년 동안 전복 키웠는데 그 돈이 없겠어? 내가 다 너희들 어떻게 하나 보려고 테스트한 거야. 알고 보니까 어머님과 아버님은 재산이 더 많으셨어요. 그렇게 자식들한테 퍼주셨는데도 15억 정도가 남아있으셨죠. 어머님은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테스트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과수원을 정리하고 시부모님들 일을 도와서 전복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요. 아이들이 좀 커서 그런지 유치원 다니기도 편하고 훨씬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저와 남편을 따로 불러서 2천만 원을 주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차 트럭밖에 없잖아. 승용차라도 한 대 사. 아버님, 자꾸 이러시지 마세요. 저희는 트럭이 더 편해요. 너희 말고 내 손주들 편하라고 사주는 거야. 요즘은 집안에 차랑 아파트가 좋아야 애들도 기 펴고 산다더라. 나는 죽을 때도 내가 가진 재산 전부 너희 부부 물려주고 갈 거야. 아버님은 매번 저희들을 불러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셨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자며 남편과 말을 했어요. 가끔 애들이랑 나들이를 가더라도 시부모님과 항상 같이 갔습니다. 바깥바람도 쐬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남편과 저를 보자 큰 시숙님이 남편을 찾아와서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요즘 이사도 가고 차도 샀다던데 돈이 어디서 났냐? 설마 아버지 돈이야? 그런 거 아니야. 형도 정신 좀 차려. 나 요즘 전복 양식 배우고 있는 거 몰라? 우리 속였네. 양식장도 있었는데 돈 없다고 하셨네. 미쳤어? 양식장. 어머니 아버지 평생 일군 일터라고. 남편은 큰 시숙님께 정신 차리라면서 소리쳤고 어머님은 양식장에 있는 큰 시숙님을 보고는 전복 껍데기를 던지며 소리치셨어요. 야, 이 벼락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왜 이러세요? 나도 엄연히 자식이잖아요. 이 양식장에 지분 있다고요. 여기 네 지분 없어. 난 둘째 아들 말고는 자식 없으니까 저리 꺼져버려. 어머님은 그렇게 큰 시숙님을 쫓아냈고 한동안 돈 냄새 맡고 내려오는 자식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면서 다 쫓아내버린 뒤로 2년이나 안 보고 살고 계시고요. 큰 시숙의 사업은 돈도 안 되는 구멍가게 신세가 됐고 셋째 시숙도 동서 사채에 못 이겨 이혼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도 아직까지 제 앞가림도 못하고요. 그러니 어머님 아버님도 안 보고 사는 게 낫다고 말씀하세요. 평생 다 큰 자식들 뒷바라지 할 수는 없잖아요. 옛말에 자식 돈 모아줄 생각 말고 자식 글 가르쳐 기르라는 말이 있는데 시댁을 보면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부모를 돈으로만 생각하는지 저는 어머님의 테스트가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다 아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머님도 이제는 노후를 즐기시겠다면서 아버님과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세요. 저는 남편과 전복 양식장을 잘 꾸려가고 있고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은 화목한 가정에서 의기투합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가족만한 게 또 없잖아요. 그러니 모두 좋은 날씨 누리면서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세요.